자연요법과 대증요법. 네. 증상 개선, 원인 개선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대증요법이라는 것은 현대 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대증요법이에요. 95% 이상이 대증요법이다. 대증요법은 뭐냐? 대증이에요. 대중이 아니라 대증. 그러니까 증상을 대한다. 즉 증상에 맞게 처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별로 신경 안 쓴다. 원인은 누가 신경을 쓰느냐? 원인은 각자 신경 쓰라. 병원의 입장이에요. 원인은 각자 신경 써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원인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은 병원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인을 몰라요. 의사들은 원인을 알려고는 안 해요. 그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맞죠? 병원에서는 이거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항상 그래. 원인은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예상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연요법은 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사 선생님들보다도 더 고차원의 의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인을 제가 옛날에 아주 우스갯소리인데요. 위장병에 안 걸리는 위장약을 위장병에 재발이 안 되는 위장약을 개발했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유한장애 다니는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유한장애 다니는 그 개발의사가 그때 한 20년 넘게 됐는데 개발의사가 되게 싫어한답니다. 그런 사람들. 이거 가져가면 다 퇴짜래요. 왜? 병이 걸려야지 돈을 버는데 다시 재발이 안 된다. 이런 건 어디 가고 다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다시 재발이 되고 다시 이게 우리가 원인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은 원인을 알면 병원에 올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의료 체제가 문제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닥터 한 사람당 한 10명 정도, 10가족 정도 주치의를 해요. 많이도 안 해요. 10가족이 많이 보면 20가족 정도. 그런데 그 한 번 진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이해가시죠? 의료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막 부자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부자 절대 아니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의사들이 다 아무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딱 그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병원도 크게 차려야 되고 기계도 갖다 놔야 되고 처음부터 빚을 확 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주치의 제도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의료비 많이 절감되고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저도 한 달에 의료보험비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병원 한 번도 안 가면서 의료보험비를 되게 많이 내는데 왜 암 환자들이 저는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들 얘기해보면 그냥 항암제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대요. 왜? 병원 정부에서 다 대주잖아. 왜? 그게 5천만 원이래요. 1년치가. 한 환자당. 한 환자당 간암이나 폐암 한 2천만 원 되고 나머지 다 4, 5천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한 사람당 병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한 5천만 원, 5, 6천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병원 재정에는 그러니까 다른 재정이 힘들어도 이 암 쪽의 재정만 되면 다른 쪽의 재정을 커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암제 처방률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일본하고 같이 1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병원들은 안 그러겠지만 일부 병원들에 의해서 과도한 항암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도 체질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들은 항암제에 의해서 술 한 잔도 못 먹는 사람이 소주 한 잔도 못 먹는 사람이 항암제를 악으로 까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티다. 정신력 가지고 되냐. 그리고 제가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은 정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내심, 그다음에 극기 훈련, 참아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강아지들은 일에 저축을 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 강아지한테 암에 걸린 강아지한테 항암제를 쓰면 강아지들은 바로 죽어요. 왜? 독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정신력이 없다니까요. 사람은 일단 항암제 딱 맞으러 가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항암제를 수술을 하는 게 좋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제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꼭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를 의사한테 너무 진짜 상담을 잘해. 그리고 혹여나 했다가도 백혈구 수치가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밥맛이 없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과감하게 환자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못 받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참으면 낫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은 문제가 항암제 같은 경우에 1년을 받았을 때 수명 연장 효과가 2달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2달 평균. 그렇게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수명이 고작 연장되는 몇 달이에요? 2달. 그것도 많이 잡아서 1.2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환자한테 고지를 해주면 환자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남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고환암이나 백혈병 같은 경우는 완치율이 항암제에서 꼭 써야 되는 암이 있어요. 꼭 써야 되겠지만 하여튼 좀 신중하게 써야 될 부분도 그렇게 항암제가 많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원인 치료보다는 증상 치료. 왜? 항암제를 쓰면 당장 사이즈가 주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암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죠. 암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새로운 암세포,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세포는 누구의 통제도 안 받고 막 커지는 거예요. 이걸 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크기를 줄여놨는데 그 크기가 다시 커지죠? 그럼 거의 다 8, 90% 다시 커집니다. 6, 7개월 사이에.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암제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제가 이거 내부 고발자 같은데, 항암 개발을 할 때 28일만 효과를 봐요. 28일. 그러니까 항암제 주사를 맞추고 나서 28일 동안만 작아지면 돼요. 이해가세요? 지금 내가 항암제 주사를 맞았으면 28일 동안만 암 사이즈가 이게 줄어드는 효과만 있으면 29일째부터 커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29일째 하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맞추는데 맞추다 보면 좀 커졌다가 다시 나갔다가 한다지 가는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시 커지는데 그때는 항암제가 되지도 않고 내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년 동안 항암치료 받으면서 수치가 면역 수치가 훅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항암치료 받은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 부위의 재발이 아니고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암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유방이면 간이든 대장이든 정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치료 받을 때는 반드시 우리 면역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세포 교정요법이 자연요법이 이런 대중요법을 보완해주는 쪽에 필요한 이 대중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원인을 다 대부분 바깥에 있다고 봐요. 바깥에 미생물이 있다고 보고 자연요법 하시는 분들은 우리 면역력의 문제다.
대증요법은 응급질환에 주로 적합합니다. 지금 피나고 막 출혈, 그다음에 막히고 폐색되고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러는데 언제 자연치유를 하고 있어요. 그때 좀 있으면 좋아질 겁니다. 피가 막 계속 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체온이 34도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자연요법은 만성질환 적합하고 응급질환에는 지금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이 위력을 발휘하더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현재에는 응급질환이 많아요, 만성질환이 많아요. 만성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부상당한 사람들 많고 이러다가 뼈 부러진 사람들 많고 이런 사람들이 때문에 그 의학이 주류를 이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세포가 노화되거나 상화되거나 이런 변이가 돼서 우리 병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대증요법보다는 이 세포를 바꿔줘요. 식이요법이나 자연요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자연치유를 막는 대증요법은 약들이 많아요. 해열제, 항생제, 항암제, 마취제, 알레르기약, 유산분비억제제, 인슐린,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몸에 치유를 막고 있다. 그냥 아스피린을 먹으면 수명 연장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약을 쓰는 이유가 수명을 연장시켜 쓰는데 그렇지 않다면 혹시 쓸 필요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감기약을 왜 먹습니까? 선생님 감기약을 왜 먹습니까? 감기약 먹어도 수명이 연장이 안 되는데 왜 먹습니까? 네? 아니 지금까지는 감기약을 쓰는 이유가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약을 쓰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왜 쓰느냐? 사실 저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쓴다. 왜? 감기약을 먹는 이유는 오늘도 제가 콧물 나고 기침하고 몸살 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쉬어야 되죠. 그런데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막 어깨 아프고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남들한테 콧물 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투수가 어깨 아플 때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참고 하기 위해서 약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약은 생활의 편의적인 부분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쓰는 일시적으로 써야지 이걸 진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약을 쓴다? 수명 연장을 위해서 약을 쓴다? 이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이 약은 이게 건강을 위해서보다는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품위를 위해서 써야 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약의 복용 기간은 3일 이상. 딱 3일 이상 먹으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사이트가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3일을 먹고 내가 정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열도 너무나 많이 나고 목도 너무 많이 나고 붓고 침도 못 삼킬 정도로 아프고 이럴 때는 3일 정도 약을 써서 일시적으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이상 쓰는 건 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인체는 기계다. 진짜 기계로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 상담하시면 몇 분이나 상담하세요? 5분? 네. 근데 암 환자분들도 그렇더라고요. 길면 2, 3분, 짧으면 1분. 근데 그분들이 실제 그런 상담을 받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정신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환자를 기계로 본다. 말은 이렇게 사람 중심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시스템 자체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기계적인 시스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체 자체를 현대학은 부속품처럼 보는 거예요. 여기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따로, 심장 따로, 일 따로 다 아주 해부학으로 보지만 자연의학에서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료를 하는데도 뇌까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위치료 우울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을 절개를 완전히 한다? 그래서 암의 원인을 다 제거해버린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근데 이건 굉장히 인체를 무시한 처사라는 거예요. 왜? 그 유방 조직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을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게 어떤 기능으로서의 그런 걸 꼭 볼 뿐만 아니고 어쨌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뇌에 끼치는 정신적인 정서에 끼치는 영향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현대의학에서는 거의 못해요. 이 인체를 소우주라고 보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실제 이 자연의학, 한의학 개념에서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행, 네? 뭐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이게 다 돌아간다. 이게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치료를 해요. 그래서 실제 자연의학은요, 내가 이렇게 안토시아닌을 먹잖아요. 근데 내가 심장 때문에 안토시아닌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안토시아닌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안토시아닌이 필요한 곳으로 안토시아닌이 다 들어가요. 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대의학하고 자연의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아이들 대한민국 대표 해열제가 뭐죠? 아이들이 먹는 브루펜, 그죠? 브루펜이 이부프로펜이에요. 이게 성분명입니다. 이부프로펜. 이게 성분명이에요. 아이들이 먹는 해열제죠. 빨간색 해열제죠. 빨간색 맞나요? 빨간색 해열제. 아이들이 자, 관절염은 퇴행성이 있죠. 그 다음에 류마티스가 있죠. 관절염 두 개 있는데 이 관절염,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엄청나게 많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오십견, 그 다음에 또 암으로 인한 암통증, 자가면역 질환이 뭐 루푸스부터 엄청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자, 제가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약들, 우리 약이 오시는 증상들이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 크론병, 한 50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이 5개의 질병분에 다 쓰는 약이 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암에 쓰는 진통제를 아이들 해열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관절염에 쓰는데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약이 관절염에 옛날에 임상하고 안전한, 이게 소염 진통제 중에서도 가장 부작용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다 쓰는 거예요. 오십견을 쓰고 암통증에도 쓰고 대상포진을 쓰는데 결국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아이들 해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 현대에 있는 대증의학도 약의 경우에는 대증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의 경우에는 다 모든 질병에 다 쓰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항생제, 소염제는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약이 틀리다고 봤죠? 약이 안 틀려요. 통증이나 염증에 쓰는 약은 다 똑같아요. 질병명만 수천 개지 실제 쓰는 약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플러스치면 스테로이드예요. 염증 약은 스테로이드. 이 기적의 약이죠. 붓기 엄청 부었었는데 한 번 먹으면 붓기가
사라지고 가려움증, 붓기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하고 진통소염제라고 하죠. 진통소염제는 거의 13,200가지 질병에 다 사용이 가능해요. 다 그러면서 실제 의사들이 병원에서 처방 낼 때는 질병이 나오지만 약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은 안 되고 저 약은 안 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약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 약들이 약은 똑같이 쓰는 거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병의 진통 소염 목적을 가지고 쓰는데 콜레스테롤 약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 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당이 들어가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예요. 당이 간으로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고 물어보면 좋은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암이 잘 걸리고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생식 기능이 떨어지고 하여튼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좋은 거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 간에서 효소를 써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전에는 240이 정상인데 요즘에는 200으로 되나니까 이 밑으로 자꾸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 효소를 못 만들게, 네? 이 효소를 못 만들게 하는 약을 스타틴이라고 해요. 이 스타틴을 이렇게 하니까 효소가 안 나오니까 당이 콜레스테롤 안 되겠죠. 누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뭐에 필요해? 해독 기능과 생식 기능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기능에 필요합니다. 세 개가 필요한데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니까 해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생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생식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기능도 떨어지겠죠. 간이 떨어지니까 생식 기능도 떨어지고 세포 기능도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스타틴이 이 간에 있는 이 효소만 막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도 가요. 왜? 스타틴은 전신에 작용을 했죠. 우리 스타틴 약을 먹더라도 우리 피를 타고 돌잖아요. 하루에 몇 번을 돌아요? 2,000번. 2,000번을 도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간에서 필요하면 간으로 가지만 심장에서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 효소가 비슷한 효소들이 많거든. 하고 심장에 가가지고 심장에 박동을 하는 효소,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효소를 못 만들게 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민감성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장에서 많이 불러버리는 거야. 이 효소, 이 스타틴을. 그래갖고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심장마비라고 하지. 심장마비. 이런 심장마비 환자들이 많이 보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타틴이 판매 중지가 됐어요. 판매 금지. 이게 공고 사항으로 나와. 미국에서는 스타틴이 판매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되죠.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심장으로만 가는 게 가냐? 뇌로도 안 돼. 뇌에 가가지고 뇌에 생각하는 기능을 또 효소를 또 못 만들게 해요. 뇌부전, 뇌경색 같은 게. 또 췌장으로도 인슐린을 못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당뇨가 막 수치가 막 올라.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지금 스타틴 약 하나만 이러는데 양약은 다 이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을 다 갖고 있다. 왜? 약을 개발할 때 성질이 그래요. 무슨 효소를 억제, 수용체를 억제,
이러다 보니까 그 효소와 수용체가 우리 몸에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딱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억누르다 보니까, 이해 가시죠? 억누르다 보니까 이것만 억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도 다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뭐가 되면 뇌를 억누려야 돼서 먹는 거예요. 뇌. 생각이 많은 사람들. 누구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뇌 효소를 갖다가 좀 억누려서 생각이 좀 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응? 그래도 뇌 용량이 좀 딸리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걸 먹어가지고 더 지능이 떨어지고 이런 거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과연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위험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자연약은 예를 들어서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은 이게 먹잖아요. 먹으면은 이제 이렇게 뇌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뭐 간으로도 가고 다 가지만 그걸 억제하는 게 아니고 해독을 한다는 거죠. 해독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뭘 억제한다는 것은 어떤 부작용을 많이 나타내요. 네? 이렇게 부작용. 자연약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토시아닌을 먹고 그래요. 나 안토시아닌 먹었더니 혈압도 좋아져, 혈당도 좋아져, 멜로시도 좋아져, 눈도 좋아져,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말 하죠? 네. 맞는 말이에요. 왜? 다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전신작용을 하니까 다 좋아질 수밖에 없지. 내 세포가 노안에서 오는 병이 90%인데 노안을 막아주니까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식품을 먹고 몸이 다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세포에 다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과 육체는 별개고 마음과 육체는 하나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마음과 육체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란하다 할 때는 몸도 나빠지고 마음이 심란할 때는 몸도 산화 염증이 많다. 이렇게 보아요. 마음이 불편하다 할 때도 몸이 안 좋다. 근데 이 현대학 하는 분들은 마음과 몸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저기 프랑스 의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의 의사였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그 당위성을 생각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로 존재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고 본 거예요. 생각으로 존재를 해야만 인간이다라고. 이게 생각하지 않는 건 돼지다라고 본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돼지다. 인간이 아니다. 그때부터 육체와 정신이 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론, 이성주의라고 하죠. 이성주의가 많이 발달한 거예요. 이 몸보다는, 몸 쓰는 것보다는 머리 쓰는 사람들이 최고다. 그래서 막 농부들 무시하고 글 쓰는 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된 건데 이 동양은 그게 아니었어요. 동양은 표시반에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서양도 원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로 갔다가 데카르트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몸과 마음이 나눠지고 그때부터 저렇게 획일주의적인 현대의학이 나타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 나눠놨어요. 다. 해부학에서 보면 다 나눴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보면 한의원은 다 치료하죠. 부인과, 내과, 외과, 침과 한 사람이 다 하죠.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나눠져 있죠.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데카르트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주의라고 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나누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복잡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은 주로 외부에 존재한다. 이건 내부에 존재한다. 증상치료, 원인치료. 여기는 약물과 수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연의학에서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학은 철저하게 응급상황은 병원에 가라. 하지만 만성은 식이요법으로 생활습관과 식이요법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현대의학에서는 차트 통계가 중요한데 저는 암 환자들 이렇게
많이 보고 뭐 대사증환자 많이 봤는데 차트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는 참고만 해야 돼요. 간 수치, 뭐 면역 수치 나오는데 참고를 해야지. 이게 전체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건 절대 아니다. 진짜 건강한 상태는 뭐냐? 기분 좋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고 개운하다. 기분 좋다. 그리고 밥이 맛있다. 그리고 변을 시원하게 봤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한 달 만에도요, 여러분, 한 달 만에도 말기암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옛날에 모르겠지만, 최근에 많이 모르는 거지만, 3개월 전에 정밀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기암, 말기암으로, 몇 개월을 산다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차트 이런 거에 너무 6개월 전, 1년 전 너무 중요시하지 말고 지금 현재가 어떠냐? 지금 현재 내 몸이 기분이 밥맛이 잠을 잘 자느냐 걱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자연의학이다. 식욕과 기분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확실성 이론을 중요시하지만 자연의학은 이제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실제 사람의 몸은 확실치 않아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너무 이 확실성 이론을 중시해가지고 그 어디에는 반드시고 그다음에 어디에는 수술을 반드시 하고 뭐 이런 이론들에 의해서 인체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시해서 희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건강검진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육체, 마음, 감정, 환경, 상호 관련성을 통해서 건강을 파악하는 거죠. 네. 합성의약품, 여기 영양보충제, 약품식물. 병원은 전지전능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교회와 같은 좀 신의 영역. 그러니까 교회라기보다는 신의 영역. 그러니까 오로지 병원에서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현대의학이고, 자연의학에서는 병원은 치유 과정의 파트너다라고 보는 거예요. 파트너일 뿐이지 전지전능한 치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도 내가 건강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한테 내가 모든 걸 맡겨야 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환자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은 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는 선이라고 놓고 보고 있죠. 이야기는 자연의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인데요. 과연 선한 게 뭐냐? 선한 게 뭐죠? 선한 게 뭐냐? 이걸 그대로 생각하면 이게 착하셨잖아요? 착하다. 여기는 악하다.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에서의 선악의 개념. 건강 편안함? 아니죠. 이 건강에서는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고, 여기는 이제 병이라고 하는 병적인 거, 병적인, 정상적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무엇이 정상이냐? 네? 무엇이 정상이냐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정상이죠? 편안한 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워요? 자, 그럼 중간에 거쳐야 되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이 선악을 놓고 보면 이게 이 세포가 있거든요. 이게 핵이고 이게 막이죠. 네? 이 핵도 건강하고 막도 건강. 이 얘기는 정상적인 세포죠. 이때는 통증도 없고 염증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하고 독소에 의해서 핵은 변이가 되고, 네? 세포는 산화가 됐어요. 막은 산화되고 핵은 변이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세포를 병적인 세포라고 하죠. 질병세포라고 하죠. 질병세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막이 산화된 것을 염증이라고 하고 핵이 변이가 된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분명히 악인 건 아니죠. 이건 선이죠. 근데 이 세포가 점점점 많아지죠. 우리 몸에서. 네, 점점점 힘이 이쪽으로 가게 될 때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싫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네, 다시 건강하게 또 되돌아오려는 힘이 있어요. 되돌아오려는 힘이 있다. 이거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일을 하면은 반드시 아픈 세포가 생깁니다. 비정상 세포. 근데 저녁에 잠잘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사실 성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 매일 선해지려고, 착해지려고, 이 힘. 그러니까 이건 악으로 가는 힘, 이건 선으로 가는 힘이 바로 이 균등한 힘을 우리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죠. 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고,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지만,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죽어야 되고, 건강하게 죽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선과 악이 계속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근데 이게 균형을 못 이루고 악으로 끌려가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상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일단은 내가 누리를 해가지고 이 세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포를 다시 복구를 해야죠. 이 복구를 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염증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구를 할 때 나타나는 호전만에 들어보시죠.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아프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는 아프지 않아요. 할머니가요, 90 먹은 할머니는 통증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니까요. 통증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통증을 느낀다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 선한 세포로 간다고 하는 명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없을 때는 아예 통증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프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는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바로 이 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나빠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나빠져요. 절대 통증이 오지 않아요. 악한 세포로 갈 때는. 이 선한 세포로 다시 되돌아갈 때 우리 몸에서는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선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과정의 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절대선이라고 합니다. 절대선. 근데 우리가 절대선을 가질 수 있나요? 절대선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조차도 절대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거기서도 굉장히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와 이게 질병의 자아가 싸워서 거기서 지면 어차피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유지시킬 수 없는 거예요. 냉정하니까. 우리가 이 힘을 이쪽으로 들어가는 힘을 되도록 빠르게 강력하게 가게 하는 게 바로 자연유도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도 때로는 감사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솔직히 병원에 가면 이런 거죠.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렇죠? 뭔 말이야.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아파왔던 원인이 지금에야 해결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때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약 먹고 나왔다는 소리를 의사들이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건데 이 나타나는 것들을 다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낫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내가 막 기침을 막 하고 가래가 막 노란 가래가 나오고 눈이 빨개지고 막 몸에서 열 나고 이때는 이미 감기에 걸렸을 때가 아니라 감기를 언제 걸렸다고요? 일주일 전에 걸리고 지금은 낫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연요법은 수명이 꼭 연장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요법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대증요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증요법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걸 경감시키고 효능을 상승시킨다. 예방의학적이다. 원인치료. 암검진의 문제점. 누구나 암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PET-CT하고 헬리컬-CT 정도면 0.2mm, 0.2mm 정도에서 다 찾아내기 때문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자연사를 했어요. 90, 100 이런 거 자연사 해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해부용으로 한번 쫙 보면 혹이 없는 사람들 없어요. 몸에 내장부터 근골격계 내장부터 혹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암하고 평생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이 넘어서 이 PET-CT나 헬리컬-CT 찍어보면 당연히 몸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어떤 섬유 조직이든 협회든 어쨌든 그 선종이든 농종이든 어쨌든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병원에서는 정밀검사 얘기를 하죠. 그 정밀검사 얘기를 듣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심한 사람은 그때부터 유서를 쓰기 시작해요. 진짜 유서를 쓴다니까. 유서를 쓰고 그때부터 혈액순환이 안 돼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밀검진 통보로 인해서 원래 암이 아니었던 사람이 암이 유발이 되더라.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10년, 20년 동안 누적돼서 오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 암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암 조짐이 커져버릴 수도 있다. 평소에 자가검진이 중요하다. 식용이 아니라 식욕, 그 다음에 수면, 대소변, 마음 상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검진용 CT와 X선 검사가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혈압 진단의 문제점은 정기검진 시 140이 나오면 고혈압으로 진단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이것은 밤 낮에 따라서 편차도 심하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차도 심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증후군이라고 해서 의사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혈압약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60년대에는 고혈압이 180이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내려오고 갔어요. 점점점 내려오고 170, 160 그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이렇게 180 정도에서 혈압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혈압 관리가 잘 안 됐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점 너무 낮춘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150 정도가 60세 넘었을 때는 150이 가장 좋은 혈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혈압이 어느 정도 있어야 피가 돌아요. 그래서 치매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그러는데 이 혈압약을 써가지고 혈류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더라.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150까지는 혈압약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혈압 140, 150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좋은 혈압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 혈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됩니다. 이 혈압은 스트레스와 함께 스트레스와 환경에 적응하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약으로 눌러야 될 이유가 없다. 자꾸 이제 병원이나 이 약국에서는 이 혈압이 높으면 뇌에서 터져버릴 수가 있다 하는데 그런 확률은 정말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혈관 관리를 해줘요. 안 터질 수 있도록 식물 영양소, 오메가3나 안토시아닌 같은 걸 통해서 혈관 관리를 잘 해야 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 당뇨 진단. 당뇨는 120 이상이 나오면 당뇨를 진단하는데 혈당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당뇨약과 인슐린은 실제 효과 지속성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고 온몸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을 쓰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식이요법과 운동, 생활습관을 통해서 조절을 해보고 그때 안 됐을 때 이게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